이재명 대통령은 G7에서 외교의 천문을 열었습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토 회의에 불참을 결정한 후 여러 가지 평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발 경랑은 극적인 타협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대체 그 끝이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미국 내 주 방위군이 동원된 시위는 과연 트럼프의 미국이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추구해야 될 길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 진지하게 찾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밀려오는 다양한 국제 뉴스를 둘러싸고 대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평소 국제관계에 대한 담대한 소신을 밝혀온 한신대 이혜영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말에 쉬셔야 되는데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 G7에 참석하고 돌아오고 난 후 또 이 G7과 나토 정상회의는 성격이 판이가 다르다 하면서 나토 정상회의는 또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좀 평가를 하고 좀 들어갈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잘된 선택이죠. 특히 나토 같은 경우 우리 국내에서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지금의 나토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의 나토, 특히 그 바이든 정부 시절의 나토는 성격이 다르죠.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나토를 가급적 그 잠재우려고 하는 쪽이고, 반면에 그 바이든 시절에 그 나토는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코스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우리 새 대통령이 나토 불참을 한 것은 기본적으로 잘된 선택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래의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사실상의 많은 사상자를 내고 지금 휴전이 되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어지러울 정도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 전쟁의 본질과 향후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휴전입니다. 예. 휴전. 트럼프가 12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12일 전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휴전되었다는 의미는 이게 종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종전이 아니라는 의미는 평화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전쟁이 다시 출발해도 뭐 조금 더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고, 아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뭐 공언을 했어요. 우리는 만일 이란이 핵 문제에 계속적으로 진전이 있을 경우에는 공격하겠다. 그때 전쟁이 재발되는 거죠. 이 휴전이 끝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휴전 상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좀 체면 유지를 위해서 양쪽을 지금 억지로 눌러놓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촉발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근데 그래서 좀 한 가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대목은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보시면은 이스라엘 정부의 고위 관리가 이야기하기를 이번 이 공격은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미 3월달에 결정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번 3월달에요. 예, 3월달에 결정된 거를 6월달에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번 전쟁은 3월달에 결정되었고 실질적으로 준비는 작년 10월 11월 달부터 준비를 했던 게 이번 6월달에 실행에 옮겨진,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 저기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군데 큰 방향으로 지금 이스라엘 공군이 한 200기 정도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엄청난 병력입니다. 공군 200기, 최신 전투기 200대가 출격을 해서 이란 국경 근처 양쪽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그래서 사실 이란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거죠.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란 쪽에 그 반격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잠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네. 1960년대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미국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1970년대 거의 140억 달러 예. 규모의 군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180억 달러. 지금 현재 특히 2023년 이후에 180억 달러, 즉 현재 이스라엘의 전쟁 비용의 70%를 미국이 대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한번 우리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이기보다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기보다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성격이 이것만 놓고 본다면은 예. 이 전쟁을 공짜로 이렇게 할 리가 누가 없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전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대리인인 거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프락시. 그러니까 대리 전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측면을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방공망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이언돔이라 불리는 아이언돔은 맨 밑에 조그만 동그라미 있죠. 제일 밑에 보이는 거요. 제일 작은 동그라미. 예, 거기 아이언돔이고. 그렇죠. 예.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 저고도 요격용 방공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한 못해도 1,5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멀죠. 예. 아주 멀리서 날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아이언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군요. 근데 우리 언론은 그냥 아이언돔 하면은 다 아이언돔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예. 그래 보시면은 아이언돔이 제일 근거리 그다음에 중고도 정도 얘는 데이빗 그 다윗의 뭐 새총이라 그럴까요? 다윗의 슬링 그다음에 그 위의 청을 패트리어트가 담당하고 그보다 더 고고도는 에로우가 막습니다. 이 에로우가 우리하고 아주 익숙한 사드예요. 사드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마어마 세계에서 가장 그 발전돼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본격적으로 이란이 이 반격에 나서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뚫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영상물을 잠깐 좀 볼까요? 예. 여기 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란의 미사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뚫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렇죠. 음, 아마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가 텔아비브 사실상 이스라엘 수도죠. 예, 이스라엘 텔아비브가 텔아비브가 아직 뚫려서 불타고 있네요. 방공망이 예. 이란의 미사일들이 마구 떨어지고 있는 저기 매우 빠르게 떨어진 게 극초음속입니다. 저 아무도 못 막는 거라고 하죠. 그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요격 미사일들이 요격에서 올라가는 방공망이 장면이고. 작동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예.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란 쪽에서 한 못해도 미사일 400기 이상, 그다음에 드론은 약 1000기 정도를 띄웠다 그러거든요. 저 굉장히 무섭겠습니다. 저렇게 막 수도에 떨어지면. 그렇죠, 엄청나죠. 예.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 보신 그 방공망이 예. 맨 위를 이제 그 이스라엘 에로 그다음 미국의 사드가 예. 담당을 하는데 못 막네요. 나중에는 예. 에로 미사일이 그 요격 미사일이죠. 예. 이게 소진되어서 총알이 없어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그렇겠네요. 예. 이런 상황까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리고 세계 최강의 방공망이라는 게 드디어 이란의 이걸 이제 군사용어로 포화 공격이라 그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요격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를 들어 그 막을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의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쏴버리면 예. 어떤 방어망도 지상에 있는 어떤 방어망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언론들이 지금 이란은 완전히 깨지고 네. 이스라엘은 건재해서 이란이 거의 항복하다시피 휴전했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 완전히 논리겠네요. 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양쪽 다 반대로, 예.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컸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방공망이 무너질 매우 위급한 상황에 몰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란의 방공망도 무너졌어요. 아, 양쪽 다 무너져 버렸네. 예. 예. 그러니까 특히 이 이스라엘은 그 공군력이 이란보다 압도적 우위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란 쪽의 저 미사일 드론의 포화 공격에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방공망도 무너지고 텔아비브가 사상 최초로 네. 거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더더구나 텔아비브 위에 보면 하이파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그 이스라엘의 에너지 허브예요. 거기가 작동이 멈추는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놓고 국내 일각에서 자꾸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긴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혹시 지금 이란이 공격받은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포드로 관련된 여기 보시면은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붉은 표시로 나와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의 폭격에 의해서 타격을 입은 이란의 도시들, 마을들, 시설물들입니다. 그렇군요. 저 빨간 색깔이 공격받은 곳인가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로 많이 타격을 받았네요. 입은 거죠. 예. 그리고 물론 수도 테헤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지금 그 이스라엘 공군의 공격들이 현재 표시된 이 지역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란은 땅덩어리가 이스라엘보다 대략 보니까 한 80배 가량 돼요. 80배. 예. 어마어마하게 크고 인구는 10배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그 제조업 기반이 있는 나라예요. 네. 이란 같은 경우엔. 그런데 저기 아래쪽과 그다음에 이란의 저 오른쪽은 사실은 건재해요. 그리고 반격도 주로 이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반격이 시작되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지만 누가 더 빨리 회복하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훨씬 넓고 인구도 훨씬 많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른바 리질리언스 즉 회복력에 예.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일장의 코너에 몰리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돼 왔던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사실상의 이 본질이 전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본질처럼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 이란의 전쟁이다라고 네. 본다면 이것은 미국이 이란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핵무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그 재미난 지적을 하셨는데 지난 아까 3월달에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예. 3월달에 미 의회에서 예, 털시 게브드 예, 터치해버. 그 지금 미 정보 수장이죠. 기관을 모두 통과하죠. 네, 이 미 의회에 보고하기를 이란은 핵 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 없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가 그걸 지시한 바도 없다. 만일 핵 무기 개발을 시작한다면 3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예, 그러니까 3월 달 시점에서 이미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공격을 결정했다는 거죠. 즉 미국이 볼 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가 없는 걸로 정식 보고하고 있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은 공격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핑계라고 볼 수 있겠군요. 일단은 이 우리가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이 흥미로운 자료죠. 이게 1984년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란의 핵무기 그 개발이 마지막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1984년에 이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실은 4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곧 한 달 내, 두 달 내, 혹은 뭐 몇 주 내에 예. 이란은 핵무기를 손에 얻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40년 동안 해온 거죠. 인디안 기우지하고 비슷하다고 하겠네요, 정말로. 40년 예. 동안. 그리고 올 3월 달에 그 털시 게브드 국장이 이란은 핵무기를 취득할 의사가 없다고 정식 보고를 하는 거기까지 왔는데도 41년째입니다.
그럼 그런데도 공격을 했고 또 미국은 좀 약간 이상한 요번에 느낌을 받는 게 5월달에 트럼프가 예. 사실 리야드 연설을 통해서 이제 중동은 중동대로 가야 된다. 우리는 뭐 이스라엘 패싱 시키면서 뭐 이란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5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공격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핵 시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핵 과학자 동시에 그렇죠. 협상 대표도 폭사시켰지 않습니까? 사령관도 죽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양동 작전이라 봐야죠. 그러니까 일종의 기만 전술. 예. 이번에 저기 포르도 핵시설 포기하기 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시간을 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면서 공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액면가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엄청나죠. 아니 협상 대표를 제거하고 예. 또 지금 또 협상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시간 현재. 그럼 앞으로 누가 그 미국과 협상에서 믿고 대화에 나서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 우리가 그 세계사를 보면은 적의 사신은 예. 건들지가 않죠. 건들지 건들지 않죠. 않아야죠. 돌려보내죠. 예. 근데 이거는 닥치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도대체 누가 신뢰하면서 상대를 신뢰를 해야지 협상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누가 또 협상 시작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상을 왜 하냐. 그런데도 미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협상하기로 했다. 난 말을 계속 흘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 핵 협상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협상이라보다 제가 보기에 이란과 미국의 협상 같은데 전망을 결론은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이게?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사례하고 자주 비교가 돼요. 예. 북한이 예를 들어서 뭐 IAEA 그다음에 그 NPT 체제를 놓고 이제 미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핵 개발을 중단해요. 핵무기 개발을. 그러면서 한참 지난 다음에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계기로 이유로 해서 핵 개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또 경로가 좀 많이 달라요. 네. 이란은 사실 그 미국뿐만 아니라 그 유엔 그 안보리 네. 그 회원국들하고 이 보정하에서 사실은 JCPOA라고 그러죠. 예. 그 핵 합의에 도출했고 이란은 핵 합의를 준수했다고 보는 거죠. 예. 국제사회도. 예. 그런데 일방적으로 트럼프가 그 조약에서 탈퇴해 버리지 않습니까? 탈퇴. 그런 상황 조건에서 이제는 왜 이유는 이란이 약속을 안 지켰다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란 입장에서 우리가 약속 안 지킨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은 국제사회가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가 만일 이란이 핵무기를 획득하면 네. 그 다음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예. 그러려면 전 세계 NPT 핵 확산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버려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 이란을 얼르고 달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협상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국제사회가 정말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란도 결단을 내려야 될 겁니다. 리비아 모델로 갈 건지 아니면 북한식으로 갈 건지. 그 결단의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보여지고 어떻게 그렇죠. 갈지는 알 수가 없다. 현재로서는 지금 그 포르도라고 하는 핵 시설에서 이제 미리 빼돌렸죠. 미국이 통보를 했으니까 예. 한 400kg의 그 고농축, 한 60% 고농축을 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무기급이 되려면 90%까지 가야 됩니다. 조금 더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만일 더 이 농축을 더 진행시키면 이제 핵무기급이 되는 거죠. 현재 이 정도 분량이면 핵물질이 적게는 9개, 많게는 한 16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란 역시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해 가는가에 따라서 다시 또 말씀 듣기로 하고요. 다음 좀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네. G7 정상회담에 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브릭스에 있는 정상들과 만남이 눈에 예. 띄었어요. 예. 브라질, 인도, 예. 남아공 정상회담이 눈에 띄었는데 특히나 그 브라질 룰라와 파한데서 하면서 같이 네. 어린 시절 노동자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줬고요. 근데 알다시피 모든 이제 브릭스의 주요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의 이제 실용 외교가 그 다극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룰라 그다음 남아공 이쪽 나라와의 외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더더군다나 전 세계가 지금 실용 우리뿐만 아니에요. 다 전 세계가 실용 국익 외교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전 윤석열 정부 시절의 그 이념 외교, 소위 가치 외교로 불렀던 미국 일방도의 외교를 다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건 지금은 거의 시대의 대세라고 읽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룰라와 그다음에 남아공 대통령하고 만나고 한 모양 좋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우리 외교도 기본적으로 이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변했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는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좀 둔감하다 그럴까요? 지금 세계사의 줄에 조금씩 밀린 느낌조차도 드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외교의 방향이 이제는 진정한 국익 실용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보면 실용은 방법론이잖아요. 네. 국익은 목표인 거고 그렇다면 이 국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용이라는 방법론을 이제 새 정부의 외교가 그걸 시도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자체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현도 만만치가 않죠. 특히 미국의 견제를 네.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건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를 잠깐 알아보시면은 이 현재 2023년 그 GDP를 계산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노미널 명목, 네. 그다음에 실질 그 중에 하나가 PPP예요. 구매력 지수. 이 구매력 지수. 예. 빨간색이 브릭스고 파란색이 G7이죠. 그러니까 2023년 구매력 지수로 측정했을 때 GDP로 95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제 브릭스가 앞서가기 시작을 하고 있군요. 추월했죠. 예. PPP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세계 경제의 순위가 네.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입니다. 엄청나게 바뀌는 거죠. 구매력 지수가 예. 훨씬 높다라는 거죠. 예. 브릭스를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어디를 나라를 가리키는 거죠? 브릭스가? 초기 멤버는 뭐. 중국, 러시아, 인도, 남아공, 그다음에 브라질, 최근에 이제 뭐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도 가입하려고 이집트, 그러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가입 의사를 올해 초에 밝혔고 가입했죠. 예. 그래서 지금 총 가입 의사를 밝힌 나라가 다 합치면 40개 정도 나라.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GDP, 구매력 지수 GDP로 본다면은 이 격차는 G7과 브릭스 격차 앞으로 더 벌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예. 그러니까 한미일이나 또는 G7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예. 아니고 그야말로 이 브릭스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넓혀 나가는데 애를 써야 그렇죠. 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예. 브릭스와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의 성장이 속도가 굉장히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인구로 보면 엄청나잖아요. 이쪽이 훨씬 더 많죠. 훨씬 많죠. 이미. 중국, 인도만 해도 30억 정도 그러니까. 되고 인도네시아도 엄청 많고. 인도네시아도 엄청나게 큰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아주 재미난 게 같이 이번에 G7에 초대를 받았죠. 예. 인도네시아. 그런데 그 참석을 거부하고 예. 그 시간에 러시아로 갑니다. 아. 러시아하고 이번에 새롭게 그 파트너 조약을 체결해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거죠. 예, 그리고 예.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좀 말씀드리는 특이할 거는 최근에 우리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국가들에서 미국보다는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어요. 서서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너무 치우쳐 있군요. 예.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한쪽만. 아무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끊임없이 만들어놨던 그 가치 외교라는 이름 아래 그렇죠.
치우쳐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관성대로 지금 계속 가려고 하고 있는 건데 세계는 이만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있어요. 좀 포괄적으로 넓게 만들어내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또 역할이기도 하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경제와 더불어 예. 지금 이 세계의 어떤 정치 경제적 변화에 걸맞게 네. 우리 외교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쭤볼 게 많아서 브릭스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금방 끝날 것 같은 전쟁이 1000일 이상 넘어서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그런데 중동전에 벌어지면서 그쪽으로 관심이 가면서 사실 가장 또 이 아픔을 겪은 곳이 또 우크라이나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게 사실상 어찌 보면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원하건 원하지 않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촉발한 새로운 세계 질서 쪽으로의 어떤 가속화 네. 경향들이 뭐 매우 유감스럽지만 전쟁의 방식을 통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이 지금 또 가자를 거쳐서 이란까지 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서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연히 그 여파가 한반도에도 미치는 거 아닙니까? 미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큰 방향은 이 새로운 세계 질서, 다극 질서로 그 방향 전환 속에서 엄청난 지금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거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뭐 3년이 훌쩍 지났고 그렇게 본다면은 현재 전황을 본다면은 사실은 전쟁은 그만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미 끝난 전쟁이에요. 전쟁이죠. 예.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인명 소모라고 하는 것이 뭐 미국 쪽 어떤 논자에 따르면 오늘 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뭐 150만 까지 그리고 그 사상자를 합치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정확한 통계 누구도 알 수 없지만은 네. 어마어마한 인명이 지금 소모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 요 그림을 보시면은 네. 저기 짙게 빨갛게 돼 있는 부분이 위쪽은 러시아가 이 전쟁이 진행된 과정에서 나토가 개입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전쟁의 목표가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요. 아주 진한 빨간색은 이른바 안전지대로 러시아가 현재 군사력을 보내고 있어요. 원래 전쟁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현재 아주 짙게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에 붉은색은 러시아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직 수복하지 못한 자기들 이 뭐라 영토라 그럴까요?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전혀 그렇게 보지 않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영토적으로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의 뭐 전쟁은 막바지 중에 막바지라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례해서 러시아 쪽에서는 작전 구역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지도를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위에 아주 진한 붉은색 위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쿠르스크예요. 쿠스크. 예. 쿠르스크. 탈환했죠 거기는? 그렇죠. 예. 다 정리가 됐는데 예.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러시아의 요청에 의해서 북한의 공병 약 1,000명, 그다음에 건설 인력 한 5,000명, 예. 내지 6,000명이 합해서 6,000명이 저 지역에 쿠스크 지역에 파병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 하고 특히 있군요. 예. 지뢰 제거.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약 6,000명의 북한 인력이 저기에 파견이 되고 그리고 그 말은 원래 러시아 군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지뢰 때문에 일을 못하니 그래서 그 병력을 나머지 지역에 보내는 거죠. 그만큼 그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관계가 동맹 관계가 고도화되고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 경향은 더 가속화될 거로 보입니다. 것이다. 그러면은 이 전쟁의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같은 경우로 보면은 이제 지원이 끊기면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제 더 이상 전쟁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망만 이제 말씀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전쟁의 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끝을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정확히 누구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어쨌든 젤렌스키 정부가 끊임없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젤렌스키 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빠지고 대신 유럽 연합이 중에서도 일부 국가가 일부 뭐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 인명 손실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비극이네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무기 대주고 돈 대줄 때가 전쟁 계속 하라는 이야기니까. 예. 그리고 젤렌스키하고 그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략 저 지도에서 그림처럼 드네프르 강 오른쪽은 아마 러시아의 영향권 혹은 안전지대로 된 채로 들어가지 않을까. 로 그렇게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 예. 싶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앞으로 또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보겠고요. 이제 미국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 얘기가 많은데요. 예. 지금 미국에서 불고 있는 노킹스 시위가 사실 거대한 지금 저항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극적인 장면이 이제 지난 6월 14일 있었던 트럼프 79번째 생일 때 그 워싱턴 D.C.에서 이 사람 군사 퍼레이드 했잖아요. 예. 그 수천 명 군인들을 하고. 좀 근데 얼척없죠. 한쪽에서는 막 축하 노래하고 예. 한쪽에서는 뭐 전국적으로 2천 건이 넘는 반 트럼프 시위가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참 보다 보면은 한쪽에서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들이 트럼프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위대한 리더다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야말로 영화 그 시빌 워가 자꾸 떠오르는데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좀 수출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나라가 돼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번에 그 쿠데타를 네, 막았죠.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그 성숙 그다음에 회복력 네. 이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하나의 모범 사례죠. 그렇게 본다면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은 지켜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전단지를 들고 왔는데 네,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네, 나왔네요. 예. 노킹스. 노킹스 2.0.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시위가 7월 4일 예. 두 번째 다시 하자는 소리네요. 독립기념일에 예. 대규모 시위가 항의 시위가 예정돼 있고 그래서 핵심 개념은 티러니 그러니까 폭정 예 폭군 그렇죠. 트럼프의 폭정 없는 인디펜던스를 만들자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인디펜스 데이에 그날은 폭정을 끝내자 이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내용 같은 걸 쭉 보면은 그 아래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그 권위주의에 대한 여기서는 트럼프의 권위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그 부패, 그다음에 인종주의, 그다음에 그 이주민 권리, 그다음에 뭐 투명성, 그다음에 진리, 진실. 그래서 그 침묵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전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시위가 노킹스 시위가 바라는 그리고 희망하는 것이 뭔지를 대략은 여기에 전단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가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유럽에서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슨 뜻일까요? 시위를 전쟁이 지향하는 예. 그 주도 세력이랄까요? 예. 의 가치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그 트럼프의 반대한다. 폭정, 예. 트럼프에 반대한다. 근데 그래 되면은 예를 전쟁에 들어 반대한다는 말은 없단 소리군요. 그 말이죠. 예. 그뿐만 아니죠. 예를 들어 기후 위기라든지 그런 얘기도 없고. 그런 얘기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젠더 문제라든지 단지 트럼프의 티러니 폭정이 그다음에 촉발한 건 아무래도 그 이주민에 대한 예. 억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그래서 이제 이쪽 공화당 이쪽 사람들은 이쪽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 그럼 돈을 누가 댔냐? 월마트에서 돈이 나왔구나. 소로스가 돈 된 거냐? 뭐 그런 식으로 또 그러는군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현재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 노킹스 시위라고 하는 건 일단 우리가 그 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응원할 수 있다 봐요. 예. 하지만 여기서 설정된 의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과연 어느 정도 민주적이고 어느 정도 세계 평화에 기여할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조차 드는 거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뭐 노킹스 시위하면은 금방 떠올렸던 게 이 또 한국의 윤석열처럼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시위가 시작됐고 예. 그리고 곧 이 사람도 윤석열처럼 쫓겨나가겠구나만 생각했는데 네. 그 반대하는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의제와 그다음에 이 뭐 조직은 네트워크 조직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민주당이죠. 네. 하고는 좀 뭐 전략 전술적으로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는데 뭐 대부분 현장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나와 있고 어느 정도 동원도 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제 이 시위가 좀 더 성숙되면 과연 바이든 때 했던 미국의 세계 전략 혹은 외교 정책이 옳았냐 는 문제와 더불어 어떤 부분은 그걸 개성하고 있는 트럼프가 뭐냐 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게 아마 토론이 되겠죠. 예. 자기들 내부에서도. 무척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는 문제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패권을 부리고 또 제국주의적 침략을 하고 있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하나로 거대하게 묶여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거지 않습니까? 바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안 가자에서도 한다 지금 이거죠.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 좀 의아했어요. 이 전단지를 보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 오늘 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빠르게 다시 좀 넘어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하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미중 간의 지금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한번 여쭤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정이 타결됐잖아요. 잠정 타결 같기는 한데 뭐 아무래도 이것이 갖는 의미, 미중 무역 타결이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하게 보여지는 게 우리도 지금 앞으로 또 관세 협상해야 되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국이 해상 진출을 한쪽으로는 미중 타결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해상으로 자신들의 그 항공모함을 띄우면서 사실상의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자신들이 이 중국의 해군력 증강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걸 또 보여줬단 말이죠. 이걸 좀 묶어서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뭐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한참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간략히 현재 추세에 들어간다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중국과 미국 뭐 타결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쪽에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카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위닝 카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히토류가 있지 않습니까? 히토리. 예. 그다음에 그 재무적 채권을 엄청 갖고 있잖아요. 미국의 채권. 예. 많이 팔았지만 예. 그다음에 그 제조업 네. 이런 말할 수 없는 수도 없이 많은 품목에 그렇죠. 예. 그거 그다음에 엄청나게 큰 시장 네. 그리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오래 못 가죠 미국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선 히토류가 치명적이고 네.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굴복한 거죠. 얻는 것 없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어떤 카드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10%는 기본입니다. 이건 양보 안 할 거예요. 네. 10%. 그다음 그 위에 얹어 놓았던 25% 자동차나 뭐 심지어 조선까지 반도체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아주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로서는 현재 지금 이 협상이 이런 형태로 갈 경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우리가 처지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어떤 그 국제 연대를 좀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정부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반 그렇게 밝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한테 주는 시사점은 중국은 히토류나 제조업이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을 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무기가 없군요. 뭐가 있냐는 거죠.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준비를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에게 다가온 참 끔찍한 현실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첫 번째 시련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하고 큰 이게 시련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그 준비를 할 시간도 없었고 예. 사실은 윤석열 정부 때 그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뭐 쿠데타 했잖아요 대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여기 반드시 좀 언급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 국내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이 그 서아시아에서 2개 그림이 나오나요? 예, 저 2개 항모 전단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이 그림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제1도련선이 나오고 제2도련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은 한국은 제1도련선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네요. 위치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걸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그런 의미에서 비수라 부릅니다. 중국의 심장을 바로 찌를 목이죠. 그러니까 목을 바로 겨눌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치명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셈인데 어쨌든 제1도련선을 보시면은 이건 원래 이런 선이 국제법적으로 이탄 의미가 아닌 거죠. 가상의 선이에요. 예. 그래서 일종의 그 미국이 이 가상의 선을 따라서 방어망을 저 형성하고 도련선은 있는. 미국이 가상의 선으로 그어놓은 선인가요? 그렇죠. 원래 이런 게 뭐 국제법이나 어떤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 선에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렇죠. 이런 뜻이죠. 우선 1차적으로 제1도련선 안에 가둬놓겠다는 거고 네, 나오지 그게 마라. 안 되면 제2도련선 제3까지 가는 건데 이번에 보시면은 이 중국 해군 2개 항모 전단입니다. 그냥 한 대가 한 게 아니고 전단 2개 전단이 괌 근처까지 제2 도련선을 돌파한 건가요? 그렇죠. 넘어가 버린 거죠. 그런데 미국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몰랐기 때문에 부랴부랴 중고 항공모함을 보내니만 이런 야단 법석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는 제법 주목을 못하고 넘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을 드리자면 서태평양에서의 중국과 미국 사이의 힘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고 있다.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미국이 이제 다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 주정론,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 핵심이 중국 주정론인데 이 주정론이 어떻게 적용될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외교도 더 숨가빠지게 된 거죠. 예. 이 중국 이야기를 가지고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 시간이 없어서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미국과 중국과에 있어서 무역 갈등의 문제도 결국은 미국이 두 손을 든 셈이고 예. 또 군사적으로도 중국이 강력해진 자신들의 해군력을 보여준 사건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세계의 패권 질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렇죠. 일이고 급격히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새롭게 외교관계를 짜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정말 심각하게 짝이 없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맞서 싸워가야 할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주권 국익인 듯 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우리가 갈 길을 열어주신 이영희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